살만한 세상 서두원입니다. 요즘 하루가 멀다 하고 마약 얘기가 뉴스를 장식하고 있는데요. 국내 마약 연구의 산 증인으로 불리는 정희선 교수와 마약 실태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수도권 기온이 급격히 쌀쌀해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마스크를 벗고 처음 맞이하는 겨울인데요. 코로나 확진자, 독감 환자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독감과 독감 예방접종에 대한 궁금증 이재동 전문의가 풀어드립니다. 오늘도 TBS 앱 또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열어놓겠습니다.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스크린골프의 대중화, 정직한 가격 브라보골프에서 스크린골프 4인 이용권을 드립니다. 살만한 세상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초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을 지내고 한국인 최초로 UN 마약범죄사무소에 국제과학수사 전문가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마약 검출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 정희선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인 최초로 UN 마약범죄사무소의 국제과학수사 전문가 자문위원 되셨는데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조금 어렵죠, 말 자체가. 근데 그 전 세계에 그 실험실들이 많이 있거든요. 마약 검사하는 데가 많은 거기 중에 한 300개 정도를 유엔에서 그 잘 모르는 미지의 시료를 보내서 그 사람들이 테스트를 해서 얼만큼 결과가 나오는지, 그래서 전 세계의 그 실험실들이 연구하는 그런 검출하는 그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같이 맞추는 거죠. 어느 정도 같이 맞추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이 그 이제 전문가가 자문위원이 6명이 있어요. 6명이 가서 1년에 2번씩 그걸 실험을 하는데 그 결과를 보고 아주 조금 낮은 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있는 누가 가서 좀 멘토링을 해줘서 네. 좀 실력을 올리면 좋겠다. 뭐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한 300개 실험실에 대한 그 실험한 결과를 항상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그러면 어떤 마약들을 좀 넣을 건가. 왜냐하면 마약이 계속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것만 갖고 하면 안 되고 아주 모르는 걸 또 집어넣고 그다음에 양은 얼마큼 넣어야 될까. 뭐 그렇게 해서 그 각 전 세계 실험실이 같은 수준까지 가서 마약 검출을 할 수 있게 만들자라는 게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과학수사 그쪽 패널에 네. 제가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문위원이라고 그래서 가끔 회의만 참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고 일이 많으시군요. 아, 이건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사가 55년 됐다고 들었어요. 더 됐죠 이제는. 아, 그래요? 네, 이제. 네, 네. 근데 최초의 여성 소장 지내셨잖아요. 네. 제가 아주 영광스럽게 소장만 한 게 아니라 저는 원장도 했습니다. 그래서 과학수사연구소일 때 소장하셨고 네. 원으로 승격된 다음에 또 원장하셨고. 네네. 그래서 제가 초대 원장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11대 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항상 그 역사를 아무도 못 깰 거다라고. 아니 앞으로 이제 국가수가 더 커지겠지 더 다시 작아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거는 제가 역사에 남겠다라고 늘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 70년대 말이었나요? 그 약대를 나오셨는데 마약 수사를 선택했다. 이게 쉬운 일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 당시로 봐서는 사실은 조금 가기 않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대학교 때 그때 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장님 강연을 들었거든요. 근데 강연 얘기에 제가 아주 완전히 심취를 했습니다. 저렇게 멋지게 이 약학이라는 분야가 과학수사에서 역할을 하는 데가 있구나. 그래서 제가 졸업하면서 거기 꼭 가겠다 그래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의 영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졸업하자마자 네, 바로 들어왔죠. 투신하신 거군요. 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지금 같은 이렇게 이미지가 좀 남성 중심의 이미지였고, 그다음에 이제 부검이 주가 되니까 이제 시신 생각만 많이 했기 때문에
여성이 거기 간다는 걸 아주 굉장히 그 당시는 좀 이렇게 말리는 시대였거든요. 그렇군요. 네네. 그런데 요즘 연일 뉴스에서 마약 사건 얘기 나오잖아요. 네. 7, 80년대에도 마약 사건은 꽤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마약을 그 복용하는 거에 대한 걸 이제 검출은 그 당시는 잘 어려웠었고요. 그런데 이제 만드는 밀제조하는 것들이 굉장히 있었었어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이제 마약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필로폰이라고 그러는 그 메타암페타민 같은 경우가 이제 70년대, 80년대 되면서 여기서 밀제조를 많이 했거든요. 네. 밀제조를 많이 하면서 이게 그 수출을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수출을 하는 거죠. 밀 수출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압수가 되면은 이게 마약인지 아닌지 생긴 거 보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거 실험하는 게 주였고 이제 주로 이제 70년대 어쨌든 80년대 한 중반까지도 그 마약인지 아닌지 이 백색 물질을 이제 압수를 했다. 그러면 이게 정말 마약인가 다른 물질인가 뭐 그런 거 하는 게 주로 70년대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 당시 검출 쉽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이런 거를 교수님이 도입했다고요?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소변에서 그 마약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미국을 가서 보니까 미국에서는 혈액에서도 하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나라도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러고 이제 그때 또 저희 팀에서 또 특히 이제 상사분들이 이제 같이 많이 협력해 주셔서 이제 쥐한테 투여하면서 쥐 이제 실험하고. 소변을 받아서 실험을 하면서 그 검출법을 만들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처음 이제 소변 중에서 그 마약 검출할 수 있었던 게 86년쯤 돼요. 네. 그래서 86년부터 이제 그 이태원에서 마약 먹은 사람 소변 들어왔을 때 이제 저희가 실험해서 양성인지 음성인지 하면서 부산이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았거든요. 왜냐하면 밀 수출하는 데가 또 부산에 많이 공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수출을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내수가 되면서 그 부산에서 마약 먹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이제 그때 거기 소변 검사 정말 많이 했죠. 그러면 말이죠. 86년부터 시작하셨다고 그랬는데 소변 검사 이런 검사법 쓰기 전에는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때는 못했었습니다. 그 당시 못했죠. 예, 그 당시는 사실은 기계도 없고 장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은 그 지금 마약인지 아닌지 분말은 한 미리그램 뭐 작아도 뭐 그 정도 양인데 우리가 소변 중에 나오는 거는 그거의 1000분의 1인 마이크로그램의 양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장비를 이용해야지 그 분자량도 측정할 수 있고 장비를 이용해야지 실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제 기억에 86년 이전에도 네. 유명한 연예인들 가수나 이런 분들이 그렇죠. 마약 대마초 그렇죠. 사건으로 이제 잡혀 들어가고 이래서 뭐 유죄 확정도 받고 이랬으면 너 마약 했지? 그럼 네 했습니다. 그럼 그런 식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 그때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장비 자체가 그 이후에 도입이 되면서 증인이나 했거든요. 증거 가지고만 이런 걸로. 그거는 제가 그 당시 수사 상황 모르지만 예. 네, 그런데 요즘 이제 연예인 마약 사건 다시 터져 나오고 있는데요. 소변 검사,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리털 검사도 한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예. 전신 제모를 하면 마약을 해도 들키지 않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이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이 우리 모발이 중요한 것이 다른 데보다 이제 우리 머리카락이 한 10만 개쯤 되는데 그중에 이제 성장기에 있는 모발들이 약물이 들어가면 거기다 침착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침착된 약물이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6개월 전에 마약을 먹었다. 그럼 모공부터 한 6cm쯤에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약을 먹은 히스토리를 알 수가 있는 건 모발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모발은 우리가 뒷부분이 일정하게 자라거든요. 네. 근데 우리 몸에 있는 다른 데 있는 털은 그렇게 일정하게 자라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하는데 이제 뭐 모발이 없고 다 없으면은 그러면 어떡하느냐. 근데 사실은 의외로 손톱 같은 거에도 우리가 네. 이렇게 먹고 나면은 손톱에도 그 피부를 통해서 여기 들어가면서 손톱이 자라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라는 속도가 있고 자라는 게 한참 시간이 걸려야 되지만 거기에서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너무 많이 말씀해 드리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렇게라서도 이제 우리가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그렇군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마약은 우리 몸 어딘가에 반드시 흔적을 남긴다. 뭐 이렇게 대부분은 남기죠. 그러니까 우리 체액 중에는 뭐 지금 침 같은 데서도 마약을 보면 이 침에서도 나오고 땀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체액 중에서 같이 나오고 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검출할 수 있는 방법을 뭐 계속 저희는 또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한국의 마약 검출 마약 검사나 수사 네네.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요?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모바일 검사 같은 건 그렇게 많이 못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갖고 있는 정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술이라 동남아시아에 다 가르쳐줬고 지금도 뭐 동남아시아 많은 나라들한테 전수를 하고 있을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그 마약 그 검출하는 기술은 2000년대 벌써 초반에 유엔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기준 실험실에서 전 세계 한 10개 정도 하는 중에 뽑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해서 마약 검사하는 그런 수준은 저는 뭐 전혀 다른 나라하고 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네. 관세청의 마약 단속 압수수색이 2020년엔 3건밖에 없었고 그런데 작년에는 342건. 최근 3년을 통계를 내보면 110배 이상 급등했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마약 사건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까요? 저는 근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관세청 같은 경우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죠. 네.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우리가 이제 보면은 우편물 같은 것도 전부 다를 볼 수가 없죠. 그다음에 우편물도 이 사람들이 굉장히 교묘하게 싸서 보내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포장하는 게 아니라 어디 속에다 감추고 몇 번 하니까 관세 그쪽에서도 그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고 마약 있고요. 탐지견이 냄새를 탐지 견이 냄새 못 맡죠. 못 맡게 하는 거죠. 완벽히 밀봉을 그러니까 해서. 완벽히 밀봉을 하죠. 그래서 들어보셨나 모르는데 사람이 먹고도 들어오거든요. 뱃속에 넣어. 뭐 그렇죠. 그런 그렇죠. 정도가 되면은 이게 굉장히 이제 검출하기 어려워지는 거라 이제 그렇게 돼서 어쨌든 지금 굉장히 숫자가 많이 늘었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많이 들어오고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지금은 또 우리가 뭐 직구라고 그래서 쉽게 구할 수가 있죠. 그렇죠. 외국에 있는 온라인으로 것을 이제 온라인으로 주문을 하면 바로 같이 될 수 오니까. 있다는 것도 굉장히 또 다른 또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게 많아졌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이 이제 과학수사연구소 처음 할 때 그 당시에 이제 국내에 마약 만드는 공장이 꽤 있었다. 그 당시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밀수가 많은데요. 네네. 국내 생산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지금은 국내 생산이 거의 없습니다. 아. 국내에서 밀제조하는 게 이게 원료를 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원료 구하는 게 벌써 어렵고요. 그다음에 그 필로폰 우리나라는 거의 다 그 메타암페타민이 필로폰이 주로 쓰이거든요. 네. 이거 만드는데 기술이 필요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아무 데서나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에 있는 만들던 사람들이 뭐 다른 나라를 갔죠.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주로 있지 우리나라 자체 내에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거의 없고. 예. 근데 요즘 다시 연예인 마약 사건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있는데요. 뭐 기사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거론되는 마약 종류들 옛날하고 비교해서 이제 많이 달라졌을까요? 네, 굉장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약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하면 천연 마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식물에서 나오는 거 이제 많이 아시는 게 아마 몰핀, 몰핀, 그 아편, 그러니까 아편에서부터 몰핀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아편, 몰핀,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니까 코카인이라고 그러는 네. 그 코카 나무 잎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천연 마약이었고 이제 그 사실은 합성 마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합성 마약은 이제 암 말기 환자라든가 우리가 정말 진통제로 필요한 약물들 때문에 이제 하는 게 합성 마약인데 요즘에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펜타닐이 거기 합성 마약에 들어가 있죠. 펜타닐. 예, 펜타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서는 어제 2021년에 그 사망한 그러니까 마약 중독으로 사망한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 그중에 한 7만 명이 이 펜타닐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 정도로 이 펜타닐이 굉장히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데 합성 마약이 이제 대표적인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이외에도 지금 요즘에 신종 마약이라고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 화학한 분들 같은 경우가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거기에서 약물을 이렇게 조금 구조를 바꾸고 뭐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약물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그걸 또 만드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서 그 신종 마약이라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규제하는
그 우리가 마약, 향정성 의약품, 대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누거든요. 거기에 속하는 게 뭐 500종 정도인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신종 마약이 한 1,400종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종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확인한다는 건 아주 쉽지 않은 일이 되는 그런 게 네. 되겠습니다. 화학적으로 계속 이제 변종을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말 하나로도 디자이너 드럭이라는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옷을 디자인하는 것처럼 그 주요 고기 그러니까 메인이라는 건 그냥 두고 옆에만 구조를 계속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또 만들고 또 만들고 해서 그런 약물들이 계속 지금 전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또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니까 우리나라 들어오는 것도 쉽게 들어오죠. 옛날 같으면은 이제 뭐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뭐 이 지금은 그 교통이 훨씬 편해졌으니까요. 네. 네. 그럼 합성 마약의 대표격이 아직도 그래도 펜타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펜타닐도 그 말기의 암 환자 이런 한테 사람들을 위한 그 진통제나 마취용으로 쓰는 그렇죠. 건데 그래서 쓰는 건데 지금 그게 어떻게 이렇게 일반 미국에서는 문제가 되는 게 되나요? 미국에서는 불법으로 만든 게 통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원료를 중국에서 의학용으로 만든 게 아니죠. 뒤로 나오는 아니 게 그건 아니라 아니죠.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네. 그러니까 원료 물질을 만들어서 멕시코로 가서 멕시코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미국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그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다행스럽게 아직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불법로운 게 그렇게 들어오지 않은 것처럼 이제 않은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그런 면은 다행인데 이 펜타닐의 문제가 또 치사량이 2mg입니다. 2mg은 정말 작은 양이거든요. 그만 먹으면 치사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죽으면 그러면 펜타닐을 마약으로 복용하는 분들은 어느 정도 양을 한 번에 하나요? 굉장히 작은 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0.000 펜타닐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펜타닐 같은 경우는 또 패치라고 그래서 주로 이렇게 붙이는 그런 걸로 하거든요. 피부를 통해서 이렇게 흡수되게 하는 그런 걸로 주로 우리나라에서는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먹거나 주사 놓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패치를 많이 쓴다. 네네. 아유, 네. 네. 그런데 마약을 이제 하는 연령대가 또 낮아지는 게 사회에 걱정이 많아요. 저도 굉장히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도 내려가고 있죠. 굉장히 연령대가. 내려갔죠.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10대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부분이 한 40대, 50대 이런 분들이 한 60% 젊은 사람들이 뭐 작은 양이었는데 지금 완전 역전이 됐습니다. 20대, 30대가 한 60% 가깝게 되고 어른들이 좀 적고 그래서 왜 이런가 하면은 사실은 컴퓨터라든가 이런 인터넷에 더 노출이 좀 쉽게 되죠. 그래서 옛날 같으면은 마약을 이렇게 주고 팔 때도 아는 사람 아니면 절대 팔질 않았는데 그렇죠. 지금은 SNS 들어가면은 그 다크웹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본인이 들어가서 고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렇게 노출이 되고 일단은 그리고 배달도 지금 그 이 사람들이 뭐 던지기 수법 뭐 이렇게 해서 배달이 되고 돈도 내가 그 가상화폐로 다 하게 되면 기록이 남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째 우려되는 게 10대들의 네. 비율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굉장히 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가 마약을 위해서도 가상화폐 거래가 이루어지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젊은 애들이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네네. 온라인에서 뭐 네. 주문하고 그렇죠. 가능하죠. 얼마든지 하겠네요. 네. 근데 이제 10대들이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제 생각하는 거는 10대들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뇌가 완전히 완성되는 게 한 25세로 보거든요. 네. 그럼 10대에 벌써 마약을 복용했고 마약에 노출됐다 그러면은 뇌에 영향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다음에 10대부터 마약을 시작하면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마약을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10대들이 굉장히 좋은 고객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10대가 타겟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도 이제 우려가 되죠. 그래서 10대들이 어제 마약에 노출되는 걸 우리가 굉장히 막아야 될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말이죠. 지금 네. 국내 마약 시장을 보면 아편 계열 또 뭐 대마초 계열, 코카인 계열, 뭐 펜타닌 계열 어느 게 제일 많이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래도 많이 쓰이는 게 그 향정성 의약품에 속하는 필로폰입니다. 필로폰. 예, 그러니까 그 아주 이상하게 그 필로폰은 계속 한 60%
막 70% 이런 정도로 거의 다 그게 많고요. 이제 그 다음이 대마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대마초가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그 케타민이라고 그래서 동물 마취약이었는데 네. 쓰이는 케타민, 그 다음에 이제 MDMA라서 엑스타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주로 우리나라에는 많이 문제가 되는 게 그 필로폰. 필로폰 중독이 되면 어떤 증상이 오나요? 그게 필로폰이 이제 처음에는 환각 증세라든가 네. 뭐 이러는데 아주 심해지게 되면 정신병이 생깁니다. 정신분열증 비슷한 게 생기고 이게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옛날에 굉장히 유명했던 사건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자기가 인질을 잡고 있으면서 인질이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상황을 오해를 하고 네. 상대편을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모든 상황에 대한 거를 판단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 증세가 나타나는 게 그렇고 자기가 주워가 놨던 그 자국에 그 곤충이 간다고 생각하고 그걸 막 뜯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로 굉장히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펜타닐이나 뭐 케타민 이런 합성 마약들은 증상이 어떻게 나오나요? 그 펜타닐 같은 경우가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게 좀비 마약이라고 얘기하죠. 좀비 같이 되는 거. 좀비 같이 되죠. 왜냐하면은 그거는 이제 마약 종류는 크게 이제 또 두 가지 증세로 나는데 한 가지 증세는 먹으면은 굉장히 기분이 막 좋아져서 막 환각작용이 나타나고 그런 작용이 있는 반면에 또 하나의 마약 종류들은 기분을 아주 저하시키거든요. 모든 걸 저하시켜갖고 편안한 마음을 들게 한다라는 그런데 그게 이제 아편 계열의 약물들입니다. 네. 거기에 속하는 게 펜타닐이거든요. 그래서 펜타닐은 복용을 하고 나면은 주변에 대한 인식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주변에 반응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좀비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 저하가 됩니다.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이제 그 펜타닐이 되겠습니다. 계열이군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말이죠.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이렇게 음식에다가 마약이란 말을 붙여 사용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린 학생들이 내가 오늘 마약 김밥 먹고 마약 빵을 먹었어. 그런데 마약이라는 의미가 거기서 쓸 때 보면 맛있다, 중독된다 이런 의미로 쓰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마약이라는 걸 쉽게 접근했기 때문에 나중에 정말 마약이 있을 때도 그거랑 연계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왜 처음에 받았던 인상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마약 지금 우리나라에서 쓰이는 이 마약이라는 의미가 좀 좋은 의미로다 그 음식에는 붙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관련 법이 지금 뭐 네네. 그래서 다행입니다. 아주 다행으로 해서 앞으로는 그거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저는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올해였죠. 식품 등에 사용되는 마약 용어 이거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 그런데 강제가 아니고 권고 형태로 통과가 네.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정말 마약 넣지 않은 거니까 네. 그럼 그분들 실험해서 정말 마약이 있으면 처벌받고 아니면 절대 쓰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네. 늘. 근데 교수님 지금 빨간 브로치 하셨는데 이게 양귀비 아닌가요? 내가 이 양귀비 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제가 이렇게 달고 다니는 이유는 약간 마약 퇴치 운동 같은 것도 있고 이렇게 마약에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그 상징성으로 좀 갖고 다닙니다. 청취자 질문 이런 게 들어왔어요. 마약이 소변이나 체모로도 검출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그렇죠. 일단 소변 같은 경우에는 복용한 지 얼마 시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 안 나옵니다. 우리가 뭐든지 먹으면은 이제 안 되는 거라고 똑같고요. 네. 체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모도 우리가 막 탈색, 염색하고 거기 있는 양이 있는데 그 양이 계속 줄어드는 거죠. 그다음에 머리가 자라는 속도에 따라서 이동이 되니까 이발을 하면 안 나오죠. 네. 이발을 하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그런 아주 기본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먹어서는 또 머리가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10만 개가 되는데 네. 10만 개 중에 성장기 모발만 마약을 흡착하기 때문에 그 한두 번 뭐 아주 정말 그 한두 번 작은 양 먹었다 그러면 머리에서 나오긴 조금 어려운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그럼 마약 퇴치를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뭘까요? 저는 사실은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 억제. 그러니까 마약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걸 억제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마약 먹은 사람이 다시 먹지 않게 하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수요 억제를 시켜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치료 재활이 같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속하는 부분하고 치료 재활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주 필요하고 이제 그거하고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예방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방을 해서 처음부터 안 하고 처음부터 안 가야지.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방하는데 일부를 쓰면은 나중에 마약과 관련된 걸로 다 지불하는 비용의 18배를 절약할 수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의 정말 큰 영향을 갖고 있는 건 예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마약 관련 이제 치료가 어느 정도 지금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재활 부분은 우리가 시스템이 좀 약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치료 재활 다 아직은 약합니다. 왜냐하면 전문가의 그 인프라 같은 게 아직 구축이 잘 안 돼 있고 그래서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재범률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재범률 높은 것도 그분들이 정말 마약 먹어서 이제 문제가 되면은 그분들 치료 재활하는 쪽으로 가서 다시는 마약에 노출되지 않게 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걸 저는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 정말 많이 다뤄보셨을 텐데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저는 사실은 소변에서 마약 그 검사했던 그게 늘 생각이 많이 남고요. 또 얼마 전 같은 경우 어떤 분이 마약을 뱃속에 넣어갖고 와갖고 근데 거기서 패킹을 잘못해갖고 그게 새서 사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밀수하다가. 그러니까 네. 밀수하는 대표적인 게 이제 바디 패커라서 자기 몸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먹고 가다가 이렇게 패킹이 잘못되면 그게 새서 죽는 거죠. 이 사람은 운반책이거든요. 네. 자기는 받아와서 주고 운반료만 받아가는데 그게 터져서 죽은. 그래서 그 속에서 저희가 그때 실험했을 때 115개가 나왔고 뱃속에다가 이 덩어리가 한 115개가 나오고 거기서 코케인 양이 한 900g 나오면서 액수는 뭐 어마한 몇 억, 3억, 5억 뭐 그 정도 되는 그런 게 나왔었거든요. 네. 95년이었던가요? 그 2인조 힙합 그룹 듀스라고 있었는데 거기 김성재 씨가 죽은 사건이 굉장히 그 의문사로 화제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 김 씨의 죽음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때 애도 많이 쓰셨죠. 네, 그때 사실은 처음에 마약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약 종류를 찾는데 찾아지질 않아서 정말 많은 약물들을 찾았습니다. 3만 종류, 5만, 7만, 10만 뭐 이런 데도 못 찾아서 정말 집에 자서 잠자는데 꿈에 나타날 정도로. 김 씨의 몸에서 뭔가 나왔어요. 네, 그 부검한 다음에 부검한 다음에 위내용물, 혈액, 소변 뭐 이런 거 실험을 하는데 뭐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 찾지를 못해서 그래서 뭐 정말 그 많은 화합물들에서 다 못 찾았는데 13만 종류 화합물 갔는데 비슷한 게 있어서 이거 찾아보자고 화학 구조식 그려가면서 막 했는데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았을 때 정말 과학자로서 기뻤었습니다. 그게 어떤 종류? 그때 그 동물 마취약이었습니다. 동물 마취약. 네, 그러니까 동물 마취약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찾기가 어려웠던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 동물에 쓰는 마취약이나 이런 게 이제 인체용으로도 지금 많이 거래가 된다면서요? 네, 그렇죠. 케타민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케타민 같은 건 동남아시아에서부터 많이 이제 남용이 되다가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섞어서 쓰는 마약 이런 것도 많다면서요? 네, 요즘에는 또 그 미국 같은 데가 이제 특히 그렇거든요. 펜타닐 하나만 쓰지 않고 펜타닐에다가 헤로인을 섞어서 먹는다가 펜타닐에다가 그 필로폰을 섞는다든가 뭐 그래서 섞어서 쓰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는 독성이 더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위험한 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대마초를 허용하는 국가가 좀 적지 않은데 한국은 금지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대마초를 지금 합법화한 나라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캐나다가 합법하고 미국도 많은 주에서 합법하고 네덜란드. 또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태국이 또 합법화를 했고 그런데 사실은 합법화를 했을 때 아주 위험한 것들이 그 있습니다. 이게 편하게 처음에 하다가 이게 약간 디딤돌 형태가 돼갖고 이 대마를 피워본 사람이 그다음에 다른 마약으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대마초가 지금 뭐 부작용 같은 건 많이 안 알려졌다 하더라도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태국도 그렇고 캐나다도 굉장히 고민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거의 평생을 마약 연구에 매진해 오신 입장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저는 사실은 마약의 그 호기심 같은 걸로다가 하신다 하더라도 절대 처음부터 안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게 본인이 내가 한 다음에 끊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거든요. 뇌가 변화가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내 혼자 의지만 갖고 그게 끝나질 않고 주변 사람들까지도 다 문제가 되고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폐해를 미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절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약 검출 분야의 권위자 정희선 교수와 국내 마약 실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30분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11시 31분 정보센터입니다. 예정된 집회 소식이 있습니다. 먼저 여의도 국민은행 서관 앞에서 오후 3시 반에서 오후 4시 반까지 집회가 예정돼 있고요. 동화면세점 앞에서는 오늘 오후 3시에서 5시까지 집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이 점 참고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으로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한남 나들목을 조금 지난 지점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가 났고요. 이 사고 때문에 뒤쪽으로 정체가 심한 상태입니다. 반대 서울 쪽으로는 오산나들목 부근 5차로에서도 승용차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남사 진위 나들목에서 오산나들목까지 약 3km가량 정체고요. 이후로는 달래내에서 반포까지 쭉 밀리고 있습니다. 서신의 간선도로 중에서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 영동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차가 많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는 여의하류에서 한강대교, 다시 동작대교에서 동호대교까지 밀립니다. 이 밖에 강변북로 구리방면 양화대교 부근 2차로 사고 나면서 이 부근 통과할 때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만나는 이 사람. 서두원의 티타임입니다. 팬데믹 이후에 마스크를 벗고 맞이하는 첫 번째 겨울입니다. 급격히 쌀쌀해진 날씨, 일교차가 또 커졌죠. 독감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감 예방률은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독감 예방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재동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간만에 나오셨는데요. 네. 날씨가 갑자기 떨어지면서 겨울이 됐는데요. 네. 독감 환자 정말 많이 늘어났죠. 네, 진료실에 최근에 유난히 독감 환자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또 독감 예방 접종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올해 독감 예년하고 좀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1월에서 4월 정도까지가 독감 유행 시즌입니다. 그런데 좀 이례적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심지어는 여름에도 독감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울철 질병인데 여름에도 그랬죠. 근데 백신을 꺼리는 사람들이 지금 많다는 게 이제 전에 못 보던 현상인데 말이죠. 네. 백신 접종률 떨어지고 있다. 왜 그런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네. 좀 몸살 기운이라든지 열이 나는 경우 등등 때문에 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코로나 백신을 여러 번 접종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조금 거기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오해들이 조금 쌓이면서 이렇게 좀 예전에 비해서 독감 예방 접종률이 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백신 부작용을 걱정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부작용 중에 하나는 꼭 독감
예방접종뿐만이 아니라 예방접종을 시행할 때 그 예방접종 자체에 대해서 알레르기가 있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조금 위험할 수 있는 질환이고 저희가 실제로 예방접종할 때도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될지 철저하게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독감 예방접종으로 많이들 호소하시는 부작용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열이 좀 나시거나 혹은 몸살 기운 이런 것 때문에 불편감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계시죠. 아까 그 쇼크라는 거 네. 그건 어떤 종류의 부작용인가요? 네, 실제로 증상을 말씀드리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접종을 하시고 며칠이 지나서 발생하지는 않고요. 보통 30분 이내로 네. 갑자기 숨쉬기가 힘들어지면서 눈과 입 부위 등이 좀 붓는 증상 이런 게 있으면 기도가 막히고 있는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호흡 부작용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예방 접종을 하고 30분 정도는 병원 내에서 괜찮은지 확인하고 이렇게 귀가하시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예방 주사들 맞은 다음에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한 30분 앉았다 가라는 게 그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사전에 알 수 없나요? 체질이 특이한 체질이라든가 어떤 알러지가 있는 사람은 이런 효과가 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피해야 된다. 이렇게 사전에 알 수는 없나요? 사실 처음에 유발될 때는 알기가 쉽지가 않고요. 다만 저희가 예방접종할 때마다 문진표들을 아마 작성하고 계실 겁니다. 네. 그 문진표에 이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문진을 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예방접종을 시행하게 되어 있죠. 과거 예방 주사 맞을 때 쇼크 경험이 있는지. 네, 맞습니다. 그럼 이건 독감 예방 주사에 국한된 게 아니고 웬만한 예방 주사들은 다 이렇게 올 수 있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그렇게 높은 건 아니죠. 네, 높은 건 아니지만 이제 저희는 왜냐하면 만일의 이걸 상황도- 너무 강조하면 사람들이 야 저런 건 누구나 올 수 있나 보다 고 너무 겁먹으실까 봐. 네, 맞습니다. 사실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전혀 아니고요. 네. 저희 이제 특성상 하나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교육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맞고 이제 고열이 나거나 몸살이 온다거나 이런 게 한 며칠 정도 가나요? 보통은 이틀 정도고요. 다만 고령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3일 이상도 가끔씩 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상적인 반응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방접종의 원리를 저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그 독감 바이러스를 인체에 굉장히 소량으로 이렇게 투여를 하는 과정이고요. 그때 정상적으로 면역 과정이 이루어지는 게 항체라는 게 형성이 됩니다. 네. 그 항체가 형성될 때 그 과정 속에서 열이 나고 그런 몸살 기운이 느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백혈구나 이런 게 이제 안에서 싸우니까 네, 맞습니다. 전쟁을 하는 동안에 이제 열이 좀 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독감은 감기하고 다른 거죠? 네, 일반적으로 감기 같은 경우에는 뭐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아데노바이러스 이런 바이러스 한 200여 종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는 급성 상기도 감염입니다. 상기도라고 말씀드리면 코와 목 부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쪽에 국한된 증상들 예를 들면 기침, 콧물, 가래, 인후통 등등 코와 목 쪽에 조금 국한된 증상이 대부분인 반면에 독감 같은 경우에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는 단 한 종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기도 감염뿐만이 아니라 몸살 기운, 즉 두통이라든지 근육통 이런 그리고 고열 이런 것과 같은 전신적인 증상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 지금 독감은 한 가지 종류의 바이러스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매년 맞아야 됩니까? 한 번 맞아서 평생 가면 좋은데. 그렇죠. 사실 그 바이러스 특성상 계속 변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초에 종류는 하나지만 걔가 자꾸 변한다. 네, 맞습니다. 너무 또 어렵게 설명드리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쉽게 생각하시면 매년 이 동일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더라도 변이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매년 초에 WHO와 같은 기구에서 올해 유행할 바이러스가 어떤 건지를 확인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백신을 만드는 게 우리가 지금 맞고 있는 독감 예방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올해는 좀 특수 상황이었지만 말이죠. 보통 겨울철에 독감이 유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맞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었는데요. 겨울을 저희가 생각해 보면 기온이 낮고 습도도 낮겠죠. 네.
저희가 이 독감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비말 감염이라고 해서 침이라든지 분비물을 통해서 감염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겨울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기온이 낮고 습도가 낮을 때 이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그대로 떠돌아다닐 확률이 훨씬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만큼 그 바이러스를 흡입하기가 더 쉬운 상황이 있고 좀 더 전파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얼핏 듣기에 말이죠. 너무 추운 거보다 오히려 건조한 게 더 감기나 독감 걸리기 쉽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조한 환경에서 굉장히 독감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더 잘 생존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건조한 환경에서 우리 코에 보면 섬모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네. 이 섬모라는 조직이 바이러스뿐만이 아니라 인체에 조금 유해 물질이 될 만한 것들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건조해지면 이 섬모의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말 그대로 그런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체에 유해한 것들을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대로 인체로 들어와서 감염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요즘 이제 대다수가 이제 아파트에 살지 않습니까? 근데 겨울에 서양에 비해서 너무 따뜻하게 하고 산다. 네. 겨울에 방 안의 온도를 너무 높이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 그런 독감, 감기 이런 거하고도 영향이 있을까요? 너무 따뜻하면. 그렇긴 하지만 사실 춥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몸에 있는 면역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제 생각엔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 춥게 지내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적절하게 온도를 높여서 지내시는 게 더 건강 측면에서 이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감 예방주사 효과는 몇 달이나 갑니까? 대략 6개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6개월. 그럼 작년에 유행한 독감과 올해 유행한 독감은 다르다. 네,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독감 됩니다. 예방주사는 언제 맞는 게 좋습니까? 사실은 이제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접종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방 접종을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면역력을 가지는 데는 최소 2주 정도가 걸립니다. 2주. 네, 그 기간까지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12월에서 1월 정도에 독감이 가장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10월에서 11월 정도에 접종을 하셔야 항체가 생성되는 기간까지 감안해서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거죠. 네. 그 벌써 11월도 절반이 지나갔는데요. 네. 만일 11월에 예방 접종을 못했다. 네. 근데 12월, 1월 좀 버텨보면 안 걸리고 넘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그렇게 생각하실지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1월에서 4월까지 계속 독감에 우리가 좀 노출이 돼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기가 지나더라도 독감 예방 접종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12월이든 네, 맞습니다. 1월이든 네, 맞습니다. 맞는 게 좋다. 네. 10월, 11월에 맞는 게 더 좋긴 하지만 네. 2주 정도 걸려서 항체가 생성된다. 네. 자, 그러면 저 질문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재동 선생님이 OX로 좀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첫 번째, 건강한 성인은 꼭 예방접종 필요하지 않다. 네, 아닙니다. 사실은 실제로 저희가 보면 가장 독감에 많이 감염이 되는 경우가 15세에서 20세 정도 한창 젊은 건강한 층에서 많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 친구들이 걸리게 될 경우에 가족 내에 고령자라든지 이런 취약하신 분들에게 전염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예방접종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15세에서 20세. 그러면 예방접종을 하면 독감에 절대 안 걸린다.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예방률이 대략적으로 100%는 아니군요. 네, 맞습니다. 대략적으로 70%에서 한 90%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특히 조금 고령자 같은 경우에는 효과가 조금 떨어진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40%에서 50%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독감이 걸렸을 때 유발될 수 있는 치명적인 합병증인 폐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확률을 확연하게 떨어뜨리기 때문에 독감 예방접종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이 많은 분들은 이제 예방접종을 해도 한 절반 정도는 걸릴 수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대신 폐렴이나 위험한 쪽으로 가는 거는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다. 네, 굉장히 맞습니다.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면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독감 예방 접종은 안 해도 된다. 네, 사실은 이제 백신 그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둘 다 당연히 하시는 게 좋고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꼭 다른 날에 하기보다는 한 번에 가셨을 때 양팔에 각각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면 한 번이라도 병원을 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부담스럽지 않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로 다른 강력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오는 건데 그 둘을 동시에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그런 것들은 안전함과 유효함을 다 감안을 해서 투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코로나 백신과 독감 백신 가서 한 번에 맞으시는 게 좋다고 선생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입니다. 사스나 메리스나 코로나나 예전 같으면 다 독감이 아닌가요? 독감 중에 또 모르는 심각한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나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20세기 초반에 스페인 독감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는 독감 바이러스라는 거 몰랐죠. 수천만 명 죽었죠. 네, 그때. 거의 5천만 명에서 1억 명 가량 죽었던 20세기 초에.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추후에 그게 독감 바이러스였다고 저희가 밝혀졌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사스, 메르스 그리고 코로나 이런 팬데믹들이 주기가 조금 짧아지고 있다는 게 저희 과학자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런 좀 위협적일 수 있는 네. 이런 바이러스들은 추후에도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인데요. 독감 백신 매년 맞고는 있는데요. 가격이 좀 비싸서 부담됩니다. 가족이 많은 경우에 부담은 더 큰데요. 지원 방안이 좀 나오면 좋겠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가요? 사실 가격을 측정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요. 일단 병원들마다 조금 가격이 다른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서는 또 조금 더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가 좀 싸겠죠? 네, 맞습니다. 좀 만약에 가족들이 많아서 좀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신다면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 백신도 맞고 독감 백신도 맞고 이것저것 예방 접종 너무 자주 여러 개 맞으면 괜찮은 건지 걱정도 됩니다. 부작용은 없는지요? 이런 질문도 왔어요. 네. 사실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 그런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든지 혹은 뭐 알레르기가 굉장히 있는 분이 아니라면 전체적인 관점에서 국가에서 권장하는 예방 접종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하는 게 실보다 득이 훨씬 더 우세하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생님께서요. 알러지를 사전에 좀 알고서 예방 접종을 맞아야 된다. 근데 뭐 달걀 노른자 뭐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어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사실 독감 예방 접종을 주의해야 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생후 6개월 이상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면 되는데요. 네. 다만 주의하셔야 될 분이 말씀드렸던 아나필락시스 쇼크인 분들이랑 달걀 알러지가 있는 분들입니다. 달걀 알러지. 네, 그 이유가 이 독감 예방 접종을 시행할 때 그 백신을 만들 때 유정란에서 백신을 제조하게 됩니다. 달걀 유정란 안에다가.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달걀 알러지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유정란에서 배양된 백신에도 알러지 반응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사실을 미리 얘기해 주시면 동물 세포로 배양한 백신도 있습니다. 아, 다른 방식으로 배양한 것도 있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동물 세포로 배양한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시면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면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달걀 알러지 조심해야 되는군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암 환자도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네, 사실 굉장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보면 많이들 여쭤보시는 내용인데요.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면역력이 좀 떨어져 있는 부분이 많고 그렇죠. 이런 분들이 실제로 독감에 걸렸을 때 굉장히 치명적인 합병증이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도 항암 치료를 지금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유무에 상관없이 접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오히려 더 열심히 맞아야 된다. 네. 그러면 예방 접종을 주의해야 되는 사람, 아까 그 쇼크 있는 경우 아니면 달걀 알러지 있는 경우 이런 거 얘기해 주셨는데
또 조의해야 되는 사람, 또 맞지 않는 게 나은 경우 또 있을까요? 사실 교과서적으로는 면역 결핍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독감 예방 접종을 주의하라고 되어 있긴 한데 네. 사실은 너무 이게 그 조금씩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쇼크라든지 달걀 알러지만 조금 얘기해 드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통정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시각 11시 50분 들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 TBS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도로 위 이동량 확연히 줄었습니다. 곳곳에 공사하는 곳들이 많고요. 사고 난 곳이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가는 길 양화대교 지난 지점 2차로에 사고 있고요. 주변으로 차량 소통은 잘 되고 있지만 추가 사고로 번지지 않도록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시흥대로 서울역 가는 길 석소역 지난 지점 중앙철제 종합상가 화재 발생했었는데요. 11시 13분경 불이 모두 잡혔고 현재 마무리 작업이 남아있어 하위 한두 개 차로가 여전히 부분 통제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는 월드컵대교 지난 지점 5차로에서 녹지 작업하고 있습니다. 작업 여파로 공사하는 주변으로 서행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시내도로 정보였습니다. 네, 독감 예방 접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사실 결국에는 합병증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독감 자체도 안 좋지만. 네, 맞습니다. 독감 자체로 인해서 뭐 고열이라든지 근육통, 두통 이런 것들 전신적인 증상을 유발되는 것도 문제지만 결국에는 폐렴에 걸려서 입원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조금 사망할 수 있는 이런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독감 예방 접종을 권유드리는 거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치사율이 한 0.5% 정도 되고요. 네. 해마다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가 독감으로 인해서 사망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망률하고 비슷하다고 네, 보면 그렇게 되나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요, 지금 뭐 암 말고요. 아까 암 환자도 예방주사 맞는 게 낫다고 얘기하셨는데 다른 질병이 있거나 너무 연로해서 쇠약하거나 이런 분들은 독감 예방주사 어떤가요? 사실 65세 이상 되는 노인분들뿐만이 아니라 만성 질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예방 접종을 필수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만성 질환에는 대표적으로 심장 질환, 네. 그리고 이제 폐 질환, 예를 들면 뭐 심부전이라든지 네. 혹은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라든지 뿐만이 아니라 당뇨를 굉장히 오랫동안 겪으신 분들, 네. 신장 기능이 안 좋은 분들, 이런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합병증에 대한 위험을 굉장히 낮출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기저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독감에 걸리게 되면 일반적인 분들에 비해서 그 위험도가 훨씬 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랑할 얘기는 아니지만 독감 예방주사 안 맞고 살아왔거든요. 그냥 몇 년 전부터 맞기 시작했는데 그 운이 좋았을 뿐이겠네요. 그러면. 네, 사실 한 번이라도 걸리신 분들은 독감이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알기 때문에 네. 매년 챙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네. 그럼 감기는 이제 전염이 잘 되는데 독감도 전염이 잘 되나요? 네, 전염성이 강하죠. 그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집안에 어린애가 먼저 걸리고 그다음에 연로한 분들이 옮아간다.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독감과 관련해서 청취자분들께 특별히 또 다른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사실 독감 예방 접종이라고 해서 이제 독감에 대해서 예방 접종을 제가 중요하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서 외출을 다녀와서는 손발 잘 씻으시고 양치질 잘 하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유행하는 겨울철이라든지 이럴 때 너무 사람들이 많은 밀집된 공간을 한 번이라도 덜 가시는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독감 치료제가 옛날엔 부작용이 좀 있었는데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네, 점점 그 치료제에 대해서는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알고 계셨던 뭐 타미플루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걱정 없이 오셔도 되고요. 타미플루처럼 경구약제도 있고 주사제로 맞을 수 있는 그런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으면 감기도 예방이 됩니까? 올 겨울 나 독감 주사 맞았으니까 감기 안 걸릴 거야.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게 조금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독감과 감기는 일반적으로 원인 자체가 다릅니다. 바이러스가 종류가 다르니까. 네, 바이러스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독감 예방 접종을 하더라도 감기에 대한 예방 효과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은 진화를 자꾸 하게 되면 치명도는 줄어들겠죠. 숙주를 죽이면 자기들한테도 좋은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반 감기 바이러스가 더 진화한 놈들이겠네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감기라고 알려진 것들도 처음에 인간에게 감염이 되었을 때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세대가 지나가면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공생하는 느낌으로 면역이 강해지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라는 이름으로 가볍게 넘기는 거고요. 사실은 이 또한 초기에는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겁니다. 네. 그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감기 걸리는 원인 중에 네, 오늘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재동 선생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